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의 정치 경제가 군사화됐고 영구전쟁 경제 또는 영구전쟁 국가로의 길로 나가게 됐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군사력의 바탕을 둔 세계 패권 확립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전면 재무장에 나서면서 소련과의 군사적 대결에 나섰고, 또 소련에 대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이루는 동시에 서유럽과 일본을 미국의 하위 군사 동맹으로 끌어들이면서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패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결론인데요. 우선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했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 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코리아가 미국을 구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서 소련에 대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달성했으며 서유럽 및 일본과의 동맹체제, 즉 서유럽과는 나토, 일본과는 미일안보조약을 수립함으로써, 게다가 그것을 통해서 수십만의 미군이 독일, 이탈리아 등등 서유럽,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상시 주둔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이끌어가는 패권을 확립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요한 계기가 바로 한국 전쟁이었다는 얘기죠.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날 남한을 침공할 때는 이른바 국토 완정이라고 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라고 그런 시도를 했겠지만, 미국은 그것을 한민족의 내전이 아니라 소련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군사력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서유럽 및 일본을 미국의 하위 군사동맹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 서유럽과 일본들이 다 피폐화됐기 때문에 만일 서유럽이나 일본이 이른바 민족 자결을 시행했다면 소련과의 군사적 대결보다는 어쩌면 서유럽은 소련과, 일본은 중공과 화해하고 경제 재건을 이루고자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이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제국의 어떤 세계 지배 전략, 오래된 세계 지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분할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세계 패권 확립은 2차 대전 후 45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 계속됐고, 그때 가서야 미국의 자유세계에 대한 패권이 확실하게 확보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처음부터 군사력을 활용할 생각이었을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세계에 대한 경제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약 3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한 유엔, 그리고 1944년에 있었던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입니다. 대공황을 통해서 세계가 몇 개의 경제권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고 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자 하는 게 브레튼 우드 체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달러화를 국제 기축통화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엔에서는 안보리 5개국,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가 거부권을 갖는 반면에 브레튼 우드 체제의 하나인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미국만이 거부권을 가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IMF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하려면 85%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IMF에 대한 출자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데 미국이 가진 지분이 16%인가 17%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85%의 찬성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 특히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은 이 IMF에서의 거부권을 이용해서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통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엔과 브레튼 우즈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유럽과 일본이 그 2차 대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47년도가 되면 새로운 정치, 경제, 군사적 대책을 내놓습니다. 우선 외교적으로는 1947년 3월에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 내전에서 그리스 좌익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건 것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소수의 무장 세력에 의한 세계의 공산화를 막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소련의 팽창을 막겠다. 그러면서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이 본격화가 된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세계를 경영하려면 반드시 동맹국이 필요해요. 동맹 중에서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산업 역량이 있는 데입니다. 산업 역량이 있어야 또 근대전을 펼칠 수 있는 군사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꼽은 산업 역량은 전 세계에 5군데예요. 미국, 영국, 서유럽, 일본, 그리고 소련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어차피 미국 영향권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므로 영국과 서유럽과 일본을 미국의 동맹으로 끌어들여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나라들이 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살기 위해서는 소련과 물물 교환을 하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자구책을 찾겠죠. 그래서 1947년 6월 달에 이른바 마셜 플랜이라고 그래서 유럽 재건 계획. 유럽이 돈이 있어야 미국의 물품을 살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 미국이 세계 인구의 6%지만 GDP는 50%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돈을 꽂아서 미국 물건을 살게 하자 해서 마셜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서 48년부터 51년까지 130억 달러를 지원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7년 7월 달에는 국가안전보장법이라는 걸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만들고 CIA 중앙정보국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을 창설해서 국방부를 창설해서 이른바 안보국가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의 경제재건이나 일본의 경제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세계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마셜 플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미국 행정부에서는 약 290억 달러를 지원하려고 그랬었는데 의회, 특히 공화당에서 반대가 심해서 130억 달러로 줄인 거예요. 근데 그 130억 달러를 다 넣는다 해도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런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49년까지 이어졌는데 49년도에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2가지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공산화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45년 7월 달에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우리가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가졌으므로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다. 그리고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해? 이건 빨라야 10년, 15년일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4년 만에 1949년 8월 29일 날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비밀리에 한 겁니다. 그것을 결국 미국이 알아내서 9월 23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우리가 군사력에 압도적 우위가 있으니까 원자탄이라는 소련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또 하나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이 끝나면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이 4명의 경찰관으로서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자. 그리고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이 건국했을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서 동맹국을 만들고 싶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의외로 국민당 정권이 마오쩌둥의 공산당한테 지면서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강국인 소련이 핵무기를 가졌고 또 미래의 미국의 동맹국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리니까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진짜 미국의 군사력의 바탕을 둔 일방주의가 불가능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유럽은 살기 위해서라도 소련과 평화조약을 맺고 뭐 경제교류를 한다. 예를 들면 또 일본은 2차 대전 직전까지 만주, 중국을 경영하면서 이 경제를 끌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라는 경제 파트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 중국과 화해하고 중국과 경제교류를 하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트루먼 행정부가 그야말로 비상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대책은 뭐냐면 원자탄보다 1000배나 위력이 강하다는 수소탄을 개발하자. 1950년 1월 초에 결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원자탄을 개발했던 모든 과학계 위원들이 수소탄 개발에 사실은 반대했어요. 이거는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고 그 다음에 소중한 자원을 이 핵무기에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루먼 행정부는 수소탄 개발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핵실험과 중국의 공산화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라 라고 1월 31일 날 지시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요체는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증강하는 거로 끝나는데요.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NSC 68이라는 문서로 나오는데 이 소련의 핵실험과 중국 공산화에 대한 대책에 관한 그 문서는 그 당시 국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조지 캐난이 맡아야 했던 겁니다. 조지 캐난은 다 알겠지만 미국의 봉쇄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조지 캐난이라는 사람은 핵무기라는 것을 어떤 정치 또는 군사의 수단으로 쓰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건 자멸적이다. 인류 공멸을 초래한다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치슨 국무장관이 조지 캐난을 해임하고 보다 강경파인 폴 리츠라는 사람을 국무부 정책기획단장에 임명해서 2월 달부터 그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950년 4월 7일 NSC 68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68입니다. 그 제목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국무국방장관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 NSC 68은 냉전 시대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관련 문서라고 얘기하는데요. 내용은 기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1975년이에요. 어쨌든 이 NSC 68의 요지는 뭐냐면 소련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공산화하려 하므로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증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국제정세를 보면 좀 안 맞는 억지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련이라는 나라는 2차 대전을 통해서 거의 3천만 명이 죽고 GDP가 뭐 25%가 줄어들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데 또 전쟁을 할 여력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NSC 68의 요지는 군사력의 총체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폴 리츠는 이 NSC 68의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핵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제공권을 달성했을 때 오직 그때에만 미국의 정책 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소련의 원자탄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리츠가 말한 거는 소련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 독점이 상실되면서 세계에 대한 외교적 주도권을 상실한 것, 이게 걱정이다, 문제다. 그 미국의 정책 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소련의 원자탄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이유를 그 이제 억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억지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소련이 핵무기를 쓰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려는 거를 소련이 막는 거를 그걸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소련이 방해하는 것을 억제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NSC 68의 어떤 본심이랄까 진정한 의미를 애치슨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요. 흔히들 미 대외 정책의 목표가 소련 봉쇄라고 말하는데, 실제 목표는 그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는 소련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해서 그 힘의 우위를 통해서 외교를 해나가겠다. 결국은 군사적 진경이 중요하다. 그래야 미국이 마음대로 세계를 요리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애치슨의 이 본심은 6.25 전쟁 동안 미국이 북진을 하면서 중국 국경까지 갔을 때 중국이 개입하면서 미국이 치욕적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50년 말에서 51년은 그야말로 트루만 행정부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그때 51년 1월 달 상원외교위원회에 애치슨이 출석해서 뭐라 그랬냐면, 소련이 없다 해도, 공산주의가 없다 해도 전쟁으로 망가진 자유세계의 일부를 유지 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즉 소련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주도로 이 서유럽과 일본을 부흥시켜서 미국의 파트너, 동맹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련이 없어도 되게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소련을 견제 봉쇄하고, 또한 서유럽 및 일본의 막대한 군사 원조를 통해서, 경제 원조가 어려우니까 서유럽 및 일본에 대한 군사 원조를 통해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미국의 하위 군사 동맹 세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통 이제 이중 봉쇄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디바이드 앤 룰.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유럽과 소련, 또 일본과 중공이 서로 교류 협력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NSC 68을 실행하려면 그 당시 국방비의 3배 내지 4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30억 달러를 그때 썼는데 최소 400억 내지 500억 달러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소련의 위협 또는 미국의 지배력의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평시에 국방 예산을 서너 배 늘린다는 게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그렇게 국방비를 늘린 건 어려울 텐데 재검토를 해봐라 해서, 사실 이제 이때 거의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NSC 68을 만든 폴 리츠가 휴가를 내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NSC 68은 안 되겠네 라고 했는데 불과 20일이 안 돼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이 6.25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애치슨은 바로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해서 불과 이틀 후에 미국의 개입을 결정하고, 그것도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유엔을 통해서 세계 16개 나라를 동원해서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전쟁 행위인데도 이것은 폴리스 액션이다, 경찰 행동이다, 북한이라는 그 못된 나라를 우리가 그냥 약간 손봐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미군을 파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 트루먼이나 애치슨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은 6.25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민족 내전이 아니라 소련이 세계를 군사력으로 공산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아는 극동의 그리스다. 트루먼 독트린을 발동하게 만든,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저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남한의 공산화를 방치한다면 소련은 아시아 각국을 먹어치우고 이어서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까지도 먹어치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트루먼 행정부의 본심은 한국 전쟁을 빌미로 미국의 대대적 군비 증강과 함께 서유럽과 일본의 군사 원조를 하면서
미국의 하위 동맹 군사 세력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6.25 전쟁이 나자마자 미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첫 번째는 미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대만의 국민당 정권을 버리고 중국과 공산유국과 어떻게 하면 다시 국교를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1950년 1월 달에 영국은 공산주국을 승인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프랑스가 베트남 독립운동을 진압하려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민족 해방이 필요한 거 아니야 하고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6.25를 하면서 이 공산 세력이 팽창하는구나 하니까 인도 차이나와 필리핀에 대한 군사 원조를 대폭 진격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공산화를 저지하겠다. 이게 이제 75년까지 이어지는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미국이 끼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평화협상을 추진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함께 미일 안보조약을 맺고, 나토는 사실 49년 4월 달에 결성이 됐지만 그냥 서류상의 기구였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군사기구로 만듭니다. 1950년 9월 6.25가 나오고 석 달 만에 애치슨이 유럽의 외무장관들을 뉴욕으로 불러 모아서 서독을 재무장시키겠다. 그리고 나토를 제대로 된 군사 동맹기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예를 들면 7월 19일 날 트루먼은 군사비 100억 달러를 증액해달라. 또 9월 30일 날 NSC 68-2, 그러니까 NSC 68의 두 번째 문서죠. 국방비를 4배로 늘리고 1954년까지 미국 및 동맹국의 재무장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갔죠. 거기서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이 장진호에서 그야말로 치욕적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11월 30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겠다. 이건 다시 말하면 원자탄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영국의 애틀리 총리가 와서 말립니다. 쓰지 말라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적으로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것이 있고,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불필요한 것이었는데 또 아시아인들에게 핵무기를 쓰는가. 또 하나는 아시아에서 그렇게 전면전에 나서면,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에 발을 묶이면 서유럽에서 소련군이 서유럽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1950년 12월 달에 미국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 14일에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재무장 완성 시기를, 원래는 1954년이었는데 미국 및 서유럽의 재무장 완성 시기를 1954년에서 52년 7월로 앞당깁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날은 당시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을 나토, 유럽의 나토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고 1월 5일 날 현지에 부임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련과의 군사적 대결 자세를 갖추는 거죠. 이 당시에 애치슨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군부가 원하는 규모의 병력을 모두 확보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 유럽의 우방국들이 원하는 군사 원조를 모두 해준다 해도 충분치 않다. 병사들을 무장시킬 무기들을 모두 생산한다 해도 충분치 않다. 총동원 체제를 갖춘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 그야말로 위기의식을 한껏 고조시킨 것이고, 미국은 대대적 군비 증강에 나서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51년 1월 8일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통해서 남한 침략은 세계를 단계적으로 접수하려는 소련 공산 독재의 일환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6.25와 관련해서 소련을 콕 집어서 직접 검열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6.25를 통해서 소련이 세계를 공산화하려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 전쟁의 승리는 트루먼 행정부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긴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잘못하면 미소 간의 핵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트루먼 행정부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과 동맹국의 전면적 재무장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에 대한 힘의 압도적 우위를 달성해야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1953년까지 보면 1950년 회계년도에 미국의 국방예산이 130억 달러였는데 51년부터 53 회계년도까지 쓴 돈이 전쟁 비용이 1,556억 달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 비해서 한 4배쯤 늘어나는 거죠. 참고로 2차 대전 때 미국이 쓴 전쟁 비용이 2,950억 달러입니다. 절반이 약간 넘죠. 또한 1950년 12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약 2년 동안 미국의 군수물자 생산은 7배가 늘어납니다. 원자탄은 1950년 299개에서 1955년 2422개로 8배가 늘어납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소련의 원자탄은 5개에서 200개로 4배가 늘어납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은 2400개, 소련은 200개, 10대 1이죠. 동맹국에 대한 군사 원조는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대한 군사비와 군수물자 생산이 전적으로 한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서유럽과 일본에 대한 원조가 더 컸습니다. 군사 및 경제 원조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사용한 국방 예산 중에서 한국 전쟁에 사용된 것은 많아야 10%, 어쩌면 5%, 5 내지 1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군비 증강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자유세계의 결속과 경제 부흥을 위한 편법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3년을 거치면서 한국 전쟁을 계기로 자유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배체제가 완성이 됐고, 군사지배체제의 완성은 이제 미국의 전쟁국가화, 그리고 나토와 미일 안보적이라는 군사동맹, 그리고 수십만의 미군이 서유럽과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약 1000개의 군사기지에 상시 주둔하게 된 거죠. 그게 가능한 게 한국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 같은 학자는 베트남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국전쟁이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커밍스는 한국전쟁을 이친전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모르는 전쟁이다. 언노운 와다. 대부분의 미국이나 유럽 학자들이 서유럽이나 미국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한국 전쟁의 이 중요성을 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한국 전쟁이 미국을 뿐만 아니라 냉전을 군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이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은 한국 전쟁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미국의 군사력의 바탕을 둔 세계 지배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확고하게 확립이 됐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이 끝난 지도 70년이 넘었는데 아직 끝나고 있지 않고 영구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한국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전쟁, 그리고 미중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 전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나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와다 하루키라고 일본의 유명한 역사가죠. 이분이 한국의 민주화나 한국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 전쟁, 원래는 이제 와다 선생은 이제 러시아사 전공 전문입니다. 그런데 1973년도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화 또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2000년대 초에 한국전쟁 전사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작년에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한번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본 그 한국전쟁 전사를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서문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남과 북 모두가 한국전쟁 당시에는 군사력으로 통일을 시도하려 했다. 이거를 남과 북 모두가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애초에는 김일성이 남침을 했지만 10월 이후에는 북진을 하면서 또 군사력으로 통일하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막대한 파괴와 희생만 나왔다는 것. 이거를 알고 군사력으로는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평화적으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이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의 요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브루스 커밍스가 2010년도에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서 코리안 와 A 히스토리,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 그런 좀 약간 얇은 책을 낸 게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 와다 하루키 선생의 한국전쟁 전사, 이걸 한번 좀 읽어보시면 한국전쟁의 어떤 세계사적 맥락, 그리고 우리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한국전쟁이 미국의 군사력의 바탕을 둔 세계 지배권 확립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그러한 그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세계 경제 지배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